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택내수 17번째 개죠. 택내수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배웠죠? 지난주까지는 16번째 괴인 뇌지의 괴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괴인 택내수 괴에 대해서 괴명, 괴상, 괴명,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 운세, 이 순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택내수 괴의 괴상을 한번 볼까요? 아래로부터 양효, 음효, 음효, 양효, 양효, 음효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는 9고 음효는 6이라 그랬죠. 그래서 초구, 62, 63, 94, 95, 상육괴로 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효는 1, 음효는 0으로 이진법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0, 110, 100, 110으로 이진법수로 괴상을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괴상을 보시게 되면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입니다. 양효, 음효, 음효로 되어 있죠. 상괴는 양효, 양효, 음효입니다.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죠. 그래서 택내수가 됩니다. 그래서 계명은 택내수. 그런 택내수 괴를 의미하는 관련된 고사를 수능과 따름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고사를 들으면서 택내수 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유심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사는 스토리입니다. 택내수 괴와 관련된 스토리. 한때 먼 산골 마을에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는 택내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며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의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젊은 농부 준호는 매년 들판에 물을 길어들이며 농사를 짓는 일이 힘들었으나 언제나 마을 어른들의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라 라는 가르침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준호는 매번 돌풍과 비바람, 가뭄 등 자연의 거친 기운 앞에서도 불평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평소와는 다른 폭우가 쏟아지자 준호의 밭은 물에 잠기고 큰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고 과거 선조들이 남긴 수능의 지혜를 되새겼습니다. 자연은 변덕스럽지만 그 흐름에 맡기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움트리라. 준호는 급하게 물길을 재정비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물의 흐름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밭은 다시 살아나고 마을은 한층 더 풍요로운 수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택내수 괴는 인생의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그러나 그 흐름에 순응하며 적절히 대처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렇게 택내수 괴는
순응과 따름의 길이라는 서토를 가지고 우리에게 택례수 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라. 결국 이 숫자가 따를 수거든요. 따를 수.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 결국 주역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인간의 도리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역은 자연과 순응하라.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라.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행동하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택례수 괴가 상징하는 상징어는 순응과 유연한 협력입니다. 순응과 유연한 협력이라는 상징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먼저 상괴는 양효음으로 되어 있는 태괴입니다. 이 태괴는 기쁨, 쌓인 위험, 유연한 소통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괴가. 하괴인 징괴는, 이 징괴는 급격한 변화, 각성, 왕성한 활동 이런 것을 상징하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해 결국 택례수 괴의 상징어가 순응과 유연한 협력이라는 그런 상징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택례수 괴가 알려주는 교훈을 볼까요? 교훈 첫째,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라.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라. 결국 순응하라는 얘기죠. 둘째, 리더와 동료를 신뢰하라. 셋째, 유연성과 원칙의 균형을 유지하라. 이 세 개의 교훈을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 태괴와 징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밀접한 관련은 여기 교훈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운세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운세에서도 결국은 택례수 괴가 가지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순응과 유연한 협력 이게 밑바탕에 깔리면서 교훈과 운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택례수 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강한 바람에는 나무가 숙이고 잔잔한 물결에는 배가 흐른다. 강한 바람에는 나무가 숙이고 잔잔한 물결에는 배가 흐른다. 무엇을 뜻하죠?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는 얘기죠. 강한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이고 잔잔한 물결이 일면 배를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순응에서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따른 운세, 즉 택례수 괴가 알려주고 있는 운세를 시운, 재운, 가정운, 건강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할까요? 먼저 때운, 즉 시운입니다. 흐름에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순리대로 행동하라. 결국 자연의 순리에 따라 순응하라는 얘기를 시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 재운, 안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는 건물이다. 무리한 투자는 결국 역행하는 거죠. 순리에 따라서 차곡차곡 투자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 가정은 양보와 배려가 중요하다. 고집은 갈등을 초래할 우리가 있다. 고집이라는 건 뭐죠? 결국 순리에 역행한 거죠. 고집은 자기의 의사를 내세우니까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보와 배려가 중요하다. 그러나 고집은 갈등을 초래한다. 건강,
현재의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라.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현재의 그 생활 패턴을 흩뜨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연의 순리대로 생활 패턴도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또 알려주는 운세는 자연에 순응하랍니다. 자연에 순응하라. 자, 여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배울 상사를 보면 택중유례 수 군자의 항회 이변식이라고 했습니다. 못 중에 우레가 있다. 못 중에 우레가 있죠. 못 아래에 우레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계다. 군자는 이로써 어두운 곳을 향해 들어가서 잔치를 하며 휴식을 취하라 라고 상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분은 바로 향회 이변식 중에서 회자입니다. 회자. 어둠을 향해 들어가라. 어둠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시진핑 지도 체제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죠. 아마 8월 달에 시작되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시진핑의 거취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진핑이 왜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됐느냐? 결국 주역에서 얘기하는 택례수, 즉 따를 수, 때를 따르라는 그 부분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겼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죠. 1976년 3월 모택동이 사망을 하죠. 그 2년 후인 1978년 덩소평, 중국말로 덩샤오핑입니다. 덩소평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의 정치 체제가 변화를 시작합니다. 즉 정치는 개혁하고 경제는 개방하겠다. 그게 바로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덩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정치는 개혁하고 경제는 개방하겠다. 이게 쭉 연결되면서 1992년 덩소평이 도광양해를 얘기합니다. 도광양해. 도광양해는 빛을 감추고 힘을 길러라는 얘기입니다. 한자로 적어볼까요? 이 회자가 우리 다음 생활에 배울 상사에서 나온 이 회자입니다. 이 회자. 이 회자가 이 회자죠.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길러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이 1992년부터 시작되었죠. 이 정책의 핵심은 개혁개방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면서 외국 자본을 이용해서, 외국 기술을 이용해서, 외국인을 이용해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 돈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참고로 제가 1993년 1월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덩소평이 도광양해 정책을 발표하고 93년 1월 달에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으니 이 당시는 중국이 외국 국가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대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중국이 외국인을 가장 우대해준 그런 시기에 중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행운을 가졌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1992년도에 도광양해를 하면서 이 정책을 앞으로 100년간 유지해, 100년간. 도광양해는 이제 지워버리죠. 도광양해 정책을 100년간 유지하라, 100년간. 그런 유언을 남겼죠. 그리고 등소평은 죽으면서 모택동처럼 천안문 광장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지금의 중국이 있는 결정적인 원천은 바로 등사평의 기업개방정책, 즉 도광양해,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길려라는 이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 정책을 따라서 그 이후에 강택민, 장점이나 그러죠. 그 다음에 후진타오, 이 정책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중국 공산당 당서기가 되고 2013년도에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죠. 2013년입니다. 2013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 규모의 거의 60%, 70% 규모에 도달하던 그런 시즌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나름대로 야망이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광양해 정책을 없애버리고 유소자기, 이걸 한자로 적어볼까요? 할 일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국으로서 할 말은 하겠다는 그런 유소자기 정책을 취하면서 그때 나온 게 유명한 중고몽, 중국말로는 중고몽이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중국몽이죠. 중국몽, 차이나 드림입니다. 위대한 중화 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몽으로서 국민들을 사상을 변화시키죠. 어떻게? 이제 중국은 대국이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미국이 아니죠. 미국이 중국을 결정적으로 견제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진핑이 취한 유소자기 정책에 따른 중국몽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중국을 위협 1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제재를 가기 시작하죠. 그게 미중 무역전쟁을 유발시킨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가 그 이후에 2022년 되면은 물러나야 될 10년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22년 되면은 물러나야 되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3년을 해버리죠. 그죠? 3년임. 일당 독재에서 1인 체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중국을 지금 어려움에 만든 결정적인 계기고, 이걸 통해서 각종 중국 공산당 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진핑이가 코너에 몰리고 있죠. 어떤 얘기에 의하면은 중국 주석직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중국 공산당 당서기와 중국 군사위원회 주석자를 내놓을 테니까 국가 주석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정사정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때를 따르지 않으면 택내수, 때를 따르다. 시진핑처럼 때를 따르지 않고 역행하게 되면 반드시 후과가 있다 하는 부분을 중국의 현재 상황을 통해서 택내수계가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몸으로
체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택례수교의 괴상, 괴명,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 운세, 그리고 시진핑이 택례수교의 수를 거스리면서 때를 따르는 것을 거스르면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 위급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